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상처받는 걸 보고도 어쩌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는지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과 가정을 꾸렸고 행복한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이 끝없이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엄마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사랑스러운 딸을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하죠. 딸을 보고 있으면 아빠도 이런 마음으로 저를 키워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엄마를 여의고 아빠의 손에 자랐거든요. 아빠는 아직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어요. 걸림돌이라면 저뿐이었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황혼 육아를 자처하시면서 아빠가 재혼하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아들아, 네 인생도 살아야 한다.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소? 어머니, 그건 안 되죠. 우리 보라를 두고 제가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보라는 우리가 키울 테니 너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가정을 꾸려. 아직 젊은데 남은 인생 혼자 살 순 없잖니. 아니요. 아내가 먼저 떠났다는 이유로 보라 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면 나중에 저 아내 얼굴 볼 자신 없어요. 제 딸이니까 제가 키우는 게 맞죠. 버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가끔씩 얼굴 보러 오면 되잖니. 우리가 더 잘 키울 수도 있는 거고. 너는 혼자서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저 혼자서라도 우리 보라 잘 지켜낼 거예요.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빠는 저를 두고 새 출발하라는 말을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의 아빠를 되돌아보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그때 아빠의 나이는 지금의 저보다 어렸으니까요. 그렇다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저라도 자식이 아직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강했을 테니까요. 게다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조심스럽게 재혼을 제안했을 뿐이지 저를 눈치 주신다거나 미워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아빠는 그때부터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애정어린 노력을 보면서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악착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아빠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잠을 최대한 줄이고 공부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과외나 학원을 등록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조차 죄송했거든요.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서 승부를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졸리면 찬물로 세수하고 두 뺨이 멍이 들도록 내리쳤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책상 밑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고 참았던 걸로 기억해요. 겉으로 최대한 표출하지 않고 이겨내고 싶었죠. 시험 기간이 다가올 때면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좋은 성적을 받았더라도 이번 한 번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코앞에 뒀을 때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아빠는 공부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며 걱정하셨지만 저는 하나라도 더 외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성적 장학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더욱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대학에 붙으면 아빠가 어떻게든 마련해 주셨겠지만 부담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었어요. 학교 도서실에서 문 닫을 때까지 버텼고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 붙잡고 꼬리를 무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이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애는 처음 봤다면서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하실 정도였죠.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번듯한 직장에 자리를 잡아
아빠에게 고생하신 보람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노력한 대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아빠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모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으로 눈물이 고이면서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아빠, 드디어 해냈네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계속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보라 정말 대단하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정말 고생 많았어. 에이, 아빠가 고생하셨죠.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공부한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줘서 아빠야말로 그저 기특하고 고마울 뿐이지. 너는 항상 내 자랑이야. 진짜로요? 저도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아빠 힘들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지금처럼 그냥 건강하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한테는 제일 큰 효도거든.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고 나니까 성취감으로 행복을 만끽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의를 착실하게 듣는 학생이었지만 캠퍼스 라이프도 제법 즐겼어요. 저는 과팅도 몇 번 나갔고요.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남학생과 몇 번 데이트를 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교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도 강의를 빠지는 건 용납할 수 없었고 반드시 복수까지 맞춰야 했으니까요. 아마도 이제 막 성인이 되고 자유를 누리는 남학생들에게 저는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님 소개로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저랑 너무 잘 맞는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의 과제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원래 집에 가면 공부에만 힘쓰는 범생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스터디 모임에서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귀가하면 제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하더군요. 이제 좀 모임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모두에게 남긴 연락인 줄 알았는데 오직 저 한 사람한테만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제일 먼저 도착해 제 자리를 맡아둔다거나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유난히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줬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도 그 친구가 저한테 남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눈치챌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스터디 모임을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산이 없어서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본인 우산을 건네주더군요. 우산이 하나뿐인데 나한테 주면 너는 어떡해. 에이, 나는 뛰어가면 돼. 너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너도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나는 후드티라도 있단 말이야. 그냥 비 다 그치고 나서 뛰어가면 돼. 그러니까 네가 쓰고 가. 나 운동 많이 해서 보기보다 면역력 좋아. 먼저 갈 테니까 꼭 우산 쓰고 가라. 제가 당황해서 거절하는데도 그 친구는 우산을 꼭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려줄까봐 걱정했는지 빗속으로 뛰어들어 달려가 버리더라고요. 도저히 그 친구가 건네는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그 친구는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에 나오게 됐을 때 제가 우산을 돌려주면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둘 다 성실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도서관 데이트를 즐겨 했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같은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제하며 서로를 지켜봐 왔고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리 잡자마자 결혼을 의논하기 시작했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남자친구도 저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어머니 한 분 계시다고 했거든요. 다만 우리 집은 사별로 헤어진 거였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이혼하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어머니와의 기억이 더 오래되었다고 하고 뭔가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캐묻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빠랑 단둘이 살아왔으니까요.
가족의 형태는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의 허락을 순조롭게 받아내고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예쁜 딸도 낳았죠. 저랑 남편을 놀라울 정도로 반반씩 빼닮아서 끔찍이 사랑하며 키웠던 것 같아요. 당연히 양가 어른들도 귀염둥이 손녀를 아낌없이 예뻐하셨답니다. 우리 아빠는 딸을 보러 올 때마다 꼭 선물을 사들고 오셨어요. 장난감 인형은 기본이었고요. 분홍색 원피스며 신발까지 준비해 오셨죠.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딸이 걸어 다닐 틈도 안 주시고 어부바하고 다니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손녀 진짜로 천사 같아. 어쩜 이렇게 예쁘냐? 응? 어머니는 이제 저는 안중에도 없고 손녀 보기 바쁘시네요. 당연하지. 우리 아기 재롱 부리는 것 좀 봐라. 네가 눈에 들어오겠어? 할머니 저 안아주세요. 시어머니가 우리 딸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면 우리 딸도 시어머니 품에 폭 안기곤 했습니다. 우리 딸이 사랑을 가득 받고 자라나는 걸 보면 이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매일 오늘만 같기를 바랐던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 딸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딸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둘째 계획을 세워보라면서 은근슬쩍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딸이 너무 예쁘니까 복작복작하기를 바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우리 부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양가 어른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나면 엄청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하는 부부도 많으니까 굳이 둘째를 기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둘째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손주를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티를 내지 않으셨을 뿐이지 손녀보다 손자를 강하게 원하셨던 겁니다. 제가 둘째 계획 없다고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셨어요. 그냥 한번 던져본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머님, 저희 둘째 계획 없어요. 지금도 하루하루가 정신없는데 둘째까지 낳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러게요. 어머니, 요즘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중에 들어갈 돈 생각하면 여유 부릴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만 낳고 끝내겠다는 거야?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를 이어야지. 우리 집안에 아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딸 하나 낳고 끝낸다는 게 말이 되니?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대를 잇자고 아들 낳는 걸 기다려요. 그리고 둘째 낳는다고 꼭 아들 낳는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둘째도 딸이면. 그러면 어머니 어떡하시려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월드라는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면서 손가락질 하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낀 것 같더군요. 남편은 황당해하면서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가 무조건 손자라는 법은 없지만 한 번 더 시도해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시어머니 본인도 남편을 낳기 전에 온갖 아들 낳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어이없었죠. 이쯤 되니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우리 부부가 고민할 문제였지 시어머니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니까 더욱 둘째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기울었죠. 진짜 둘째가 아들로 태어나기라도 한다면 우리 딸을 분명 차별하실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순순히 시어머니의 말에 응하지 않으니까 노하셨나 봐요. 저한테만 둘째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한테까지 직접적인 눈치를 주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딸을 제법 귀엽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딸도 시어머니를 잘 따르는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딸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해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시큰둥하더라고요.
우선 들어서자마자 딸이 반갑게 인사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딱딱한 표정으로 대충 대답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셨을 텐데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게 확연히 느껴졌죠. 딸이 가방을 풀고 자랑스럽게 유치원에서 만든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식탁 한쪽으로 밀어두시더군요. 심지어 딸이 옆에 다가가서 앉아도 일부러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TV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딸도 시어머니의 돌변한 태도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할머니 선물로 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아유, 됐다. 이런 거 말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 동생이나 하나 낳아달라고 해라. 네? 할머니, 제 선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저 맛있는 거 해주세요. 아유, 너는 애가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어? 거슬리니까 얌전히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는 식사 때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밥을 천천히 먹으면 시어머니가 직접 숟가락을 들어 도와주시고 반찬도 골고루 챙겨주셨는데요. 이제는 일부러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덜어주지도 않으셨고 딸이 수저를 떨어뜨려도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딸이 먼저 말 걸어도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셨어요. 딸이 식탁에서 물이라도 흘리면 귀찮다는 듯 한숨부터 쉬셨죠. 더 황당했던 건 딸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으면 거실을 어지럽힌다며 싹 치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녀가 갖고 노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작은 인형 하나만 나와 있어도 한숨을 쉬면서 딸이 보는 앞에서 가방에 넣어버리시더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이니 딸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고 시댁에 가면 예전처럼 활발하게 놀지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서 저만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손자 기대하면서 우리 딸 눈치 주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딸을 시켜서 동생을 낳아달라는 말을 유도하는 것도 기가 막혔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 시어머니께서 가끔 딸을 봐주셨는데요. 이제는 여자애는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라며 차갑게 거절하시더라고요. 하도 시어머니가 쌀쌀맞게 구니까 우리 딸이 원래 할머니로 돌아오라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자애가 얌전한 맛도 없이 목청만 크게 운다면서 구박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동안 우리 딸을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요구할 일도 아닌데 어른답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손자를 낳아줄 마음이 없다고 해서 이런 취급을 감당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제는 우리 딸 데리고 시댁 가는 일 없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나 이제 우리 딸 데리고 시댁 안 갈 거야. 어머님이 우리 애한테까지 저러시는 거 못 참겠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머니가 너무하셨어. 아니 갑자기 왜 저러시지? 그러니까 결혼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아니고 당신은 알고 있었어? 아니 나한테도 그런 요구하신 적 없었어. 그냥 당연히 첫째가 딸이면 둘째까지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남편도 시어머니의 만행 때문에 딸이 상처받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도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딸이 마음을 다쳐가면서까지 손자를 원하는 시어머니의 집착을 견딜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모르셨나 봐요. 제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딸을 데리고 시댁에 발을 끊어버리겠다고 선언하니 격노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고 계시다면서 시이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방에만 누워 계신다고 하더군요.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으신다고 했죠. 며칠째 입맛이 없다며 죽만 겨우 넘기시는데 그것마저 몇 숟가락 드시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전화 와서 기운차게 고함 지르셨던 걸 보면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아랫사람이잖아. 아랫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우리 언니도 받아주지 않겠어? 저를 건드리신 거라면 충분히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딸을 상처 주셨잖아요. 아유, 그거는 우리 언니도 분명 후회하고 있을 거야. 자네랑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니까 손녀한테도 선뜻 미안하다고 못하는 것 같아. 이건 자존심을 먼저 내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시기 전까지 전 딸을 지켜야 하는 엄마로서 용서해드릴 수 없습니다. 시이모는 제가 설득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당황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단호한 태도를 고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이모도 시어머니가 한참 어린애기 상대로 모질게 굴었다는 건 인정하시더라고요. 더는 저한테 고압적으로 굴지 못하셨고 그래도 조금은 마음을 풀어보는 게 좋겠다면서 말끝을 흐리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확고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상처를 주고도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먼저 손을 내밀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도 저와 같은 입장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조용한 것 같더니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봐요.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아니까 적극적으로 마음 풀었으면 한다는 말을 못하면서도 내심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계속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고 있느라 식사도 거르고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 몰래 시어머니를 뵙고 오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피곤하다면서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는 사람이었는데요. 소화시키기 위해 산책하고 오겠다면서 나가더라고요. 돌아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가끔씩 귀가해서 들어오면 집안에서 나는 냄새와 전혀 다른 음식 냄새가 풍기더군요. 게다가 휴대폰까지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두고 다녔는데요. 몰래 시어머니를 만나러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샤워할 때도 욕실로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누가 보면 다른 여자 보러 다니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미처 가리지 못한 휴대폰 화면에 떡하니 시어머니가 뜬 걸 봤죠. 제 눈치 봐가면서 몰래 시어머니와 교류하는 꼴을 보고 있으니 웃음 나왔습니다. 하지만 굳이 문제 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모자지간이니까 그것마저 제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랑 우리 딸만 선 확실하게 그어주면 괜찮았어요.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단둘이 만나는 걸 잡돌이하며 막을 수는 없었죠. 저도 우리 아빠 밑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각별할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이런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직 깔끔하게 사과받지도 못했는데 자꾸 슬쩍슬쩍 저를 시댁에 가자는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해주셨다는 반찬을 가져와서 딸한테 맛보게 하고는 할머니 보고 싶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툭툭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저승사자 같은 얼굴로 나타나서 딸을 끌어안고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결국 저한테 대화로 꺼내더라고요. 내가 사실 어머니 뵈러 몇 번 다녀왔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아이, 진짜 자기도 그렇게 고집 부리려고 하지 말고 가족끼리인데 좀 너그럽게 생각도 해주라. 우리 어머니가 어른이라서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 하시는 거란 말이야. 손녀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하신가 보네. 결국 반성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 저는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은근슬쩍 유야무야 일을 넘겨버리면 얼마 못 가서 우리 딸이 또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만 건드렸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딸까지 상처를 줬으면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쉽게 넘어오지 않으니까 딸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다고 느꼈나 봐요. 우리 딸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영상 통화를 걸어서 억지로 인사하게 만들더라고요.
게다가 본인이 유치원 데리러 가는 요일에 시어머니까지 동반했죠. 저는 하마터면 모를 뻔했는데요. 딸이 울면서 곤란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죠. 그런데 남편은 딸이 울었다는 말에 미안해하기는커녕 섭섭해하더군요. 그걸 당신한테 바로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단 말이야? 아직 어려서 그런가 의리가 없네. 지금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한참 어른이면서 조그만 애 난처하게 만드는 주제에 무슨 의리를 따져? 내가 언제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그래? 그냥 가족끼리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사는 게 안타까워서 자리 만들어 본 거지. 하나뿐인 딸이 어머님한테 사과도 못 듣고 운 건 안타깝지 않은가 봐. 당신이 어머님 아들로서 효자 노릇을 하든 말든 내가 알 바가 아닌데 적어도 우리 딸의 아빠라는 것도 잊지 말란 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왜 화해를 강요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저한테 말로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딸을 통해서 원하는 결말을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진짜 시름시름 알았을 리도 없는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도 짜증났습니다. 저 때문에 본인이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진짜 꿀밤이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저는 참다 남편에게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마음 쓰이면 방법은 딱 하나야. 당신이 들어주면 나도 눈 딱 감고 어머님 다시 받아들일게. 뭔데? 이제야 당신하고 말이 좀 통하는 것 같다. 당신이 정관수술 받아서 어머님이 둘째 운운할 상황을 아예 차단해주면 나도 어머님 용서할게. 아이 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뭔 정관수술. 뭐 아예 가능성을 닫아버리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 사이에 첫째 하나만 있으면 됐지. 무슨 가능성이 필요한데 어머님이 자꾸 아들 낳으라고 말하게 만드느니 아예 차단시켜버리자는 거잖아. 남편은 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 본인이 그래야 하냐면서 노발대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랑 남편은 제대로 한바탕 다퉜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마자 시어머니도 경로에서 전화를 하시더군요. 제가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가 제 딸한테 하는 언행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시댁과 교류하려면 이 정도 각오는 필요하다고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우리 딸이 또 눈치 받거나 차별당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제안을 듣고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저랑 딸 모두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러는 건 예상했지만 남편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그냥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답답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동안 시댁 가서 지냈는데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니까 손자를 낳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우리 부부보다 10살 어린 여자랑 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남편과는 딸 때문에 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보다 젊은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저한테 어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나 얼굴 많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네. 어머님이 잘해주시나 보지? 아니, 요즘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가 있거든. 우리보다 10살이나 어려. 아무래도 영향을 받기는 하나 봐. 다들 내가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 좋겠다. 어쩐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보이더니 이 말 전해주러 온 거였구나. 남편은 제가 상처받기를 바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질투라도 할 줄 알았는지 제 표정을 집요하게 살피더라고요. 하지만 비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남편이 굳이 저한테 자존심 상해보라는 듯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봤자 저한테 남편은 유책 배우자고 여자가 아무리 잘나봤자 상간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것들의 관계를 비웃어주기나 하고 이혼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자라기는 했지만 우리 딸까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일은 최대한 피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 것들이 저를 약올리기 바쁘다가 정작 제가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으니까 조급해졌나 봐요. 급기야 선을 넘더라고요. 우리 딸 앞에 두 것들이 같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 딸 유치원 데리러 가면서 남편이 상간녀를 데려간 거예요. 우리 딸의 마음을 사서 저를 밀어내고 상간녀를 들이밀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우리 딸은 그 어린 것이 제가 상처받을까 봐 말도 안 하고 숨겼더라고요.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걱정하면서 연락 줬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이 노골적으로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 보니까 뒷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만 생각하면 그냥 고집 부리고 버팅기면 되겠지만 두 것들이 우리 딸한테 접근하고 귀찮게 하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간녀 두 것들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멍청한 두 것들은 본인들이 우리 딸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 제가 얌전히 쫓겨나가듯이 떠날 줄 알았나 봐요. 본인들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당연히 지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죗값을 치르는 건데도 위자료가 크게 찍히니까 배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짜증내더군요. 저는 당연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육비까지 철저하게 일괄로 싹 다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는 기나긴 시간을 함께 했던 것 치고 너무나 허무하고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전 남편 보고 면접 교섭권을 의논하자고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 인간이 얼마나 치가 떨리는지 더욱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한참 젊은 여자 만나서 살 거라 앞으로 임신 가능성이 충분해. 이제 아들 낳아 잘 살 거니까 딸 같은 건 필요도 없다고. 당신 아무리 나랑 감정이 상했어도 애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그 면접 교섭권 의논하자며. 난 안 보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돈도 다 줬는데 이제 보고 살 이유가 뭐 있어? 당신 진짜로 후회할 거야.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하나뿐인 딸인데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모르네. 당신 같은 인간 밑에서 자라면 배우는 게 없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아직 어린데도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죠. 다행히 딸도 전 남편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제 곁에서 밝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친정아빠도 제가 딸을 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치원도 무사히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식을 앞둔 겨울 방학이었는데요. 딸이 다리가 아프다면서 절뚝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 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갑자기 깨서 다리가 아프다며 울기도 하고요. 미끄러지듯이 주저앉기도 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 있기가 어렵다는 거였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딸을 데리고 부랴부랴 정형외과에 갔죠. 하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고 성장기라 통증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있는 건지 단순한 성장통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말았죠. 저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우리 딸이 골육종이라고 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면 희망이 있지만 완치 확률이 높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어떤 정신으로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도 제대로 안 나요. 누군가 계속 제 귀에 비명을 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우리 딸 앞에서만큼은 눈물 한 방울도 보이면 안 된다고 다짐했죠. 우리 딸이 누구보다 아프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있을 텐데 저까지 약한 모습 보이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렇게 우리 딸은 그 작은 몸으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앞에서 씩씩하게 굴다가도 처음으로 입원한 거라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을 보고 싶어 하더군요. 아무래도 엄마와 아빠 모두 본인 곁에 있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제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한 적 없었기 때문에
당장 제가 전 남편과의 관계가 껄끄럽더라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뭔 소식이 있길래 먼저 전화를 다 걸었냐? 우리 딸이 희귀암 걸렸어. 위독한 상태라 수술해야 해.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하니까 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네가 키운다며? 네 년이 알아서 해. 위자료도 줬고 양육비도 줬는데 어디서 손을 벌리려고 해. 애 핑계대고 병원비 달라고 하려는 속셈 모를 줄 알아?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안 올 거야? 딸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생겼는데 안 올 거냐고.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지 오래야. 걔도 이제 받아들여야지. 맘 약해지지 말라고 해. 전 남편은 칼같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쨍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귓속으로 들려오는 전 남편의 모든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전 남편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아프다는데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요.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당장 돈이 부족할 리는 없었어요. 당연히 전 남편에게 돈 빌려달라는 목적으로 전화를 건 것도 아니었죠. 그냥 우리 딸이 너무나 애처롭게 겁에 질려 있으니까 그래도 아빠라고 전 남편 불러다가 힘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에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문자 한 통을 날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전 남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막 쌓이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발송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언을 한 것 같다면서 생각을 되돌려달라는 문자까지 마구 도착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전 남편은 상간녀까지 데리고 병원 앞까지 왔다면서 빌빌 기더라고요. 저는 딸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친정아빠에게 잠깐 봐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앞으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전 남편이랑 상간녀는 그저 둘이서 어쩔 줄 모르고 똥줄 탔는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제발 부탁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불륜 저질러서 이혼한 것만은 비밀로 지켜주라. 내가 왜? 우리 딸 가지고 막말한 대가는 치러야 하지 않겠니? 나 보고 싶어 안 됐지? 바로 올라가자. 그거면 충분하잖아. 아니, 당신이 나한테는 악감정 있더라도 우리 딸만큼은 안타깝게 생각하기를 바랐어. 하지만 너는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딸 볼 자격도 없어. 제가 차갑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으니까 전 남편과 상간녀는 고개를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도대체 무슨 문자를 보냈길래 아나무인이었던 두 것들이 이토록 난리 난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전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 생활 중이었을 때도 한 번 뵌 적 없었으니까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입에 올리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게다가 저는 전 남편이 전 시아버지랑 아예 연을 끊고 살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전 시아버지랑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돈을 받아왔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딸 소식도 전하고 사진도 찍어 보낸 거였는데요. 전 시아버지가 우리 딸을 제법 귀엽게 여기셔서 용돈을 보내준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쯤 전 시아버지가 직접 만나러 오실 만도 한데 왜 제대로 결혼 생활 내내 마주하지 못했던 건지 의아하실 거예요. 전 시아버지와 전 시어머니가 이혼하신 이유는 전 시어머니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극도로 상심해서 몸까지 아플 정도로 배신감에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전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바람나서 쫓겨나듯이 이혼당한 걸 알면서도 본인 어머니랑 살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당연히 전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고 전 남편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전 남편이 저랑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고 이 핑계로 연락을 드렸던 거죠. 전 시아버지는 여전히 전 남편을 깨끗이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을 손녀라고 예뻐해 주셨던 겁니다. 다만 제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될까봐 용기 내서 찾아오지는 못하셨던 거고요. 그러다가 저랑 전 남편이 이혼하면서
손녀의 소식이 끊기고 만 거죠. 전 시아버지는 왜 요즘은 손녀 사진 안 보내냐고 물어보셨고 전 남편이 이혼했다고 이실직고했대요. 손녀가 보고 싶으셨던 전 시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저한테 연락하시게 된 거예요. 저야 우리 딸을 아껴주시는 어른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고 감사할 따름이었고요. 그동안 없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이렇게 연락을 한 게 무척 부담스럽겠지만 손녀가 아른아른거려서 참을 수 없었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전 남편과의 사이는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길을 건넜지만 우리 딸을 예뻐해 주시면 든든하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네. 우리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으니까 말만 해줬으면 좋겠어. 부담 갖지 말고. 제가 당장 돈이 부족하지 않고 병원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 시아버지가 땅 부자셔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전 남편은 당장 전 시아버지와의 사이가 살갑지 않더라도 어차피 혈육은 본인 하나라는 생각에 유산이 떨어질 거라 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문자로 전 시아버지에게 왜 이혼한 건지 정확한 내막을 알려드려도 되겠냐고 으름장을 놨더니 화들짝 놀라서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게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아. 그니까 제발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야. 그렇게 부끄러우면 왜 나한테 대놓고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여자 만났다고 자랑을 한 거야? 이제 와서 왜 비밀로 해달라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내가 경솔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우리 그래도 서로 알아왔던 시간이 있고 함께 살붙이고 살았잖아. 애도 낳았고. 그런 나를 배신한 게 당신인데 잘 또 용서를 바라네. 당신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책임질 준비나 해. 전 남편과 상간녀 두 것들은 모두 석고대죄하듯이 빌었습니다. 서로 뭐라도 되는 것처럼 옆자리 떡하니 차지해서 저를 비웃을 때는 언제고 불륜만은 비밀로 해달라며 빌고 있으니 어이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전 남편이 우리 딸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헛소리를 짓거렸던 바로 그 순간 전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전 시아버지는 바로 우리 딸 보러 병원에 와주셨던 터라 전 남편과 상간녀 두 것들을 모두 마주하셨습니다. 전 남편이 전 시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상간녀도 대충 예상했는지 눈을 질끈 감고 전 남편의 팔에 기대 벌벌 떨었어요. 전 시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극대노하셨습니다. 그 여자 따라가서 살겠다고 하더니 기어코 불륜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똑같이 저질러서 이혼한 거였냐? 잘못했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그만큼 상처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혼자 살아가실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까웠을 뿐이에요. 애까지 낳아놓고 한눈 팔 거면 나한테 손녀 소식은 왜 알린 거야? 네 애인데 그 정도 책임감도 없는 거야?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때 와이프가 딸이 차별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아들을 낳아주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대는 이어야 하잖아요. 대를 이어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더러운 핏줄 더 이어가서 뭘 하려고.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아버지 없이 산다고 생각해라. 전 남편은 식은 땀까지 줄줄 흘려가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제가 둘째를 낳아줄 생각을 안 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당연히 전 시아버지도 오히려 더욱 분노하셨죠. 상간녀는 본인이 손자 낳아줄 테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라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전 시아버지는 불륜 앞에서 치를 떠시는 분이라 당연히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오히려 고함칠 뿐이었습니다. 상간녀도 어지간히 눈치 없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아버지는 전 남편의 정강이를 발로 차면서 아이 성별은 남자 때문에 결정되는 건데 무슨 와이프 탓을 하려 했냐고 역정 내셨어요. 전 남편은 아프다고 길길이 날뛰면서도 전 시어머니의 논리처럼 둘째 막상 낳아보면 또 모르지 않냐는 식이더군요. 어떻게든 전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우스웠죠. 우리 딸은 무사히 수술이 잘 풀렸습니다.
다행히 전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골육종이라는 게 워낙 전이나 재발이 쉬운 암이라서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 항암까지 받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걱정됐는데요. 우리 딸이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어서 고맙고 기특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눈물이 고일 때도 많은데 애써 허벅지를 꼬집어 참고 있네요. 우리 딸한테는 평생 든든한 엄마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전 시아버지와 우리 친정아빠는 이제 거의 친구처럼 지내고 계세요. 아무래도 제가 이혼까지 한 다음에 두 분이 서로 알게 되셔서 처음엔 좀 서먹하셨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만나면 같이 술 한잔 하시고 우리 딸 이야기하면서 깔깔 웃으시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점은 두 분 다 우리 딸을 정말 예뻐해 주신답니다. 전 시아버지는 아예 우리 딸에게 본인 재산을 일정 부분 증여해 주실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저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책임감 갖고 잘 키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소식이 전 시댁에도 전해졌거든요. 그제서야 전 남편은 본인이 우리 딸의 아빠라면서 재산에 개입하려고 애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빠 보고 싶어 했댔지. 아빠도 우리 딸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랑 같이 살까? 아빠 말 안 믿어. 나 하나도 안 보고 싶었지? 나는 엄마랑 할아버지들만 있으면 돼. 아니야. 아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우리 공주님만 원하면 아빠랑 살 수 있어. 아빠 집으로 갈래? 싫어. 아빠는 또 할머니한테 애교 부리라고 할 거잖아. 나는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나도 행복한 게 뭔지 알아. 근데 아빠랑 살면 행복하지 않고 우울할 것 같다고. 우리 딸은 이미 전 남편한테서 마음이 돌아서 버렸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전 남편이 얼굴 보러 오는 걸 거부했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딸이 직감적으로 수술 직전까지도 찾아오지 않는 걸 보며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딸이 또 한 번 상처받은 것 같아서 마음 아팠죠. 하지만 딸이 먼저 씩씩하게 저랑 사는 걸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잠식되기보다는 딸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전 시어머니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봐요. 전 남편한테 떨어질 재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전 시아버지한테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혼했으면 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당당하게 굴었고 어차피 핏줄도 하나뿐인데 그 재산 어디 가겠냐는 식이었대요.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재산 안 주겠다는 말만 걷어줘. 응? 그거는 번복하지 않을 거니까 빌어도 소용없어. 아니 당신하고 얼마나 빼닮았으면 불륜까지 배워? 그러니까 내가 사과하잖아. 아들 잘못 키운 내재니까 돈 안 준다는 말만 취소해줘. 돈 아니었으면 말뿐인 반성도 못 들었겠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그 집으로 흘러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전 시어머니가 구질구질하게 빌었지만 전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돌아서시더라고요. 전 시아버지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모두에게 치를 떠셨거든요. 상간녀의 인생도 제대로 망가졌어요. 원래 사립학교 교사였다고 했는데 소문이 나서 잘렸다고 했죠. 전 남편도 전 시아버지 믿고 회사를 대충 다니다가 잘렸고요. 게다가 두 것들은 전 시어머니한테 아들 낳아주겠다 어쩐다 하더니 막상 전 시어머니 댁에 얹혀 살면서 임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잔소리하려 해도 두 것들이 임신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못 들은 척 한대요. 오죽하면 전 시어머니가 저를 그리워하시더군요. 저보고 전 남편을 우리 딸의 아빠 자리로 도로 데려가라며 연락했지만 제가 원치 않았어요. 우리 딸의 아빠로 삼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니까요. 전 시어머니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뭐라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나면 저는 아빠랑 전 시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에 다녀오려고 해요. 우리 딸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데리고 가는 여행이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다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저는 굳건하게 엄마로서 지켜줄 거예요.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될 겁니다. 제 사연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와도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처럼 끝까지 버티고 끝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갈 거니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